성범죄 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겠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문제야? 이 생각으로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조사 한 장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조사실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말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왜 같은 질문을 계속 받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말이 꼬였는지도 모른 채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조사는 한 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 과정을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질문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문제없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진술이 꼬이고 의심을 사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차이는 말을 잘해서 못해서가 아닙니다.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피해자라면 불필요하게 의심받지 않는 방법을, 피의자라면 말 한마디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기준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조사실에서 벌어지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받다 보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니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왜 똑같은 질문 또 하죠? 그래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점점 답답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수사관이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의심해서도 아니고요. 수사관은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조금씩 표현만 바꿔서 던집니다. 시간을 바꿔서 묻고 순서를 바꿔서 묻고 단어를 바꿔서 다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현장 영상이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남는 건 진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흐름으로 말하는지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합니다. 아까랑 비슷한 말이니까 대충 줄여서 말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조금 바꾸는 순간 수사 보고서엔 이렇게 남습니다. 진술의 일부 차이가 있음.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말을 정리하다가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질문이 나오면 아 이건 또 검증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 말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은 사건 얘기부터 안 합니다. 의외로 제일 먼저 묻는 건 이겁니다. 두 분 어떤 사이였나요? 그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맞죠? 연락은 얼마나 자주 했어요? 피해자든 피의자든 이 질문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수사는 행위 하나만 떼어놓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완전한 초면인지, 선후배 사이였는지, 친한 사이였는지, 썸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는지 이 관계 설정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사건 얘기보다 관계 얘기를 더 집요하게 묻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많이 생깁니다.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왜 단둘이 있었죠?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나요?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심 포인트가 됩니다. 조사 초반에 수사관이 관계부터 파고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전제 위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말이 흔들리면 이후 조사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조사 초반 관계에 대한 질문은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수사관 질문이 유독 집요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공감이나 위로를 위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정확히 어디 있었나요? 주변에 다른 사람 없었나요?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쪼개는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왜 바로 벗어나지 않았죠?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나요? 왜 그때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죠?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느낍니다. 왜 나한테 책임을 묻지? 내 말을 못 믿는 건가? 하지만 수사관의 의도는 비난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있었는지,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동의로 오해될 여지는 없었는지를 법적으로 정리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계속 같은 맥락으로 반복됩니다. 그때 몸을 피할 수는 없었나요? 손을 치우거나 움직일 수는 없었나요? 그 이후 행동은 어땠나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질문 같지만 수사관은 각 질문으로 다른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이 거칠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왜 그런 걸 물어요? 라고 반응하면 조사는 더 꼬입니다. 가해자, 즉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가 아닙니다. 처음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술에 취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 조사부터입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 메시지 기록, 주변 정황을 바탕으로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아까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상황은 설명이 되네요. 그럼 이 행동은 왜 하신 건가요? 이때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전혀 기억이 없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엔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구나. 또 하나,
피의자 진술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순간은 피해자 행동을 추측으로 설명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길래 동의한 줄 알았다. 싫으면 말했을 것 같다. 거부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이 말들은 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본인 기준으로 해석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행동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말들은 수사보고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 통제입니다. 조사 막바지로 갈수록 사람은 지칩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답답함이 커지고 왜 내 말을 안 믿나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때 감정이 앞서면 말이 빨라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말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조서에 들어가면 그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입장을 방어하기보다 감정에 끌려가고 있다. 반대로 끝까지 톤이 유지되고 질문에만 답하고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힘은 강해집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끝까지 남는 건 오직 기록입니다. 한 번 한 말은 조서로 남고 그 조서는 나중에 검사와 판사까지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을 대비하지 않으면 사건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본 지금이 가장 늦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였습니다.